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지금 이 시간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상지대, 원주 상지대에서 오늘날의 언론 상황과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네. 아마도 김정남 교수와 커피 한잔 하고 있지 않는 시간일까 생각되네요. 네. 그러시구나. 원주. 예. 지금 이 시각에 지금 문자가 온 거는 커피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솔직히 얘기하죠. 예. 녹음입니다. 예, 녹음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녹음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항상 저희가 벙커원에서는 방송을 생방송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부득이 녹음을 하는데 뭐 녹음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전날 밤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반도 리스크, 이게 북한에만 집중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룰 게 없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여파를 입고 있는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시 우리 측 기업들이 당장 입게될 피해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경제적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북한 리스크에 상당한 내성이 있다고는 해도 막상 닥치면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 아무래도 외국 기업의 투자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수출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IMF 이후에 여태까지 잔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중단된 지가 한 달 정도가 넘었어요. 지금 현재 일 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가 감소가 된 상태거든요.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무역회사 역시 다음 달 들어오겠다던 바이어가 방문을 취소하면서 2년 가까이 공들인 계약이 성사 직전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쪽, 좀 안보 의식하고는 별개로 경제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정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은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듯.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남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성공단 문제. 예. 이명박은 금강산을 망쳐놓고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망쳐놓은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든탑이 허물어진다는 말을 요즘 아주 절감합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이제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2003년이었나요? 그때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예.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가라앉고 연평도가 포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네. 개성공단은 유지가 됐죠. 예. 근데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모든 한 라인이 끊깁니다. 남북 관계가 박정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래도 그나마 물밑에서 비선 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이후락 딱 한 번 가동됐죠. 사실 1.1 사태에서 비롯되듯이 북한에서는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목을 따라왔수다. 예, 김신조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서로 한 라인이 가동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1971년이었나요? 예. 그때 이제 7.4 공동성명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물로 7.4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후락을 북한에 밀파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한 라인이 생겼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제를 신설해서 김일성 유일체제로 가고 남한에서는 유신체제라는 박정희 유일체제로 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죠. 예. 이런 말하자면 남북한의 독재자가 자기 자신의 그 독재적
독재 정권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대화가 사용됐다는 점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개성공단이 이제 아직은 7명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7명마저 내려온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남북 관계는 뭐 금강산 개성공단에 이어서 드디어 박정희 정권 시대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 여기서 잠깐 여담. 네.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보면은 사실은 북한, 중국, 당시 소련 이러한데 중국이나 소련은 이렇게 신격화, 3대 세습 이런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북한만은 이렇게 왕조 체제가 돼버렸나요? 이게 이제 북한의 유일 체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말을 저도 얼핏 들었는데 예. 이게 말하자면 그 유교와 유교주의와 이게 공산주의가 결합한 독특한 그 행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북한이 사실 이제 6.25 남북전쟁 이후에 자기들이 자칭해서 정통성 운운을 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게 뭐, 마적질을 했다는 뭐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항일 가짜 김일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구라로 드러났죠. 항일 독립투쟁의 정통성을 이은 정권이다.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자랑거리였고 네. 남한은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김구 선생부터 비롯해가지고 암살당하거나 다 쫓겨나버리고 친일파들이 남아서 그 득세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제 남북한의 정통성을 가르는 차이가 됐고 그걸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항일 독립 무장투쟁을 했던 김일성을 비롯한 그 말하자면 그 똘마이들이 북한의 집권 엘리트를 이뤄서 그들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이런 행태의 그 대표 선수로 김일성 일가를 내세우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신정주의적인 공산주의가 뭐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세계 유일의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1993년 핵위기 때 북한 붕괴론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1993년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이놈은 북한 붕괴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을 물론 이제 북한의 체제가 매우 문제가 많은 체제인 것은 분명하죠. 예. 우선 인민들의 인권이 탄압되고 특정한 그 엘리트 계층이 그야말로 정권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참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국가라는 점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사실과는 별도로 정권으로서의 유지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체는 또 인정을 해야만이 사실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이명박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제 이명박은 금강산을 박살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작살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북한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남한도 사실은 그 역풍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상황 아닙니까? 피해는 남한이 더 크죠. 근데 이 북한은 잃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북한도 잃을 건 있어요. 어떤 거? 5만 4천여 명의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월 뭐 114불인가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은 연간 9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이 아마도 이렇게 위화를 벌어들이는 곳에서 그 방법이 별로 없죠. 북한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임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개성공단을 위해서 온갖 인프라 투자 다 했고 그리고 거기에 123개인가 130 몇 개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가지고 생산해내는 재화가 북한에게 주는 9천만 달러보다 훨씬 10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해가 더 큰 거지. 다만, 재벌들도 일부 뭐 삼성하고 현대가 그 부품 공장이 좀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얼핏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대부분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고 특히 의류, 뭐 신발, 이런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는 양말은 70%가 개성공단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늘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하청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는 제품들은 전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 노동지배적인 그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네.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오늘도 그 사진을 봤는데 개성공단 뭐 협의회장인 하는 분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지받고 못 들어가서 되돌아오는 그 사진이었는데 아주 표정이 아주 우울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정부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북한에서 사업하려 했던 분들인데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그 한겨레신문에 김종대 그 우리 그 정은의 타임라인에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예. 디펜스 21 편집장. 디펜스 21 플러스인가 뭐 하는데 그 편집장 하시는 김종대 선생하고 네. 연세대의 최정근 교수는 저도 눈이 나빠가지고 신문을 봐도 잘 안 보여요. 네. 최정근 교수의 이제 대담을 봤는데 아주 관심이 갈 만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북 관계를 국방부가 주도하느냐, 통일부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야. 예. 국방부가 주도하면은 강경론 일변도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사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이제 그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통일부가 주도를 해서 남북 간의 그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네. 또 사실 그 김관진 국방장관의 원점 타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김종대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별들, 그 은퇴한 별들 모임이 성우회라고 있어요. 예. 그 엄청나게 큰 그 별성자에 예. 별성자에 벗우자. 그렇죠. 이게 별. 아주 똥별 단체. 죄송합니다 이거. 야, 사실은 그 전두환 이런 신군부가 이를테면은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 같은 이런 선배들을 똥별로 알고 밀어버리려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성우회가 굉장히 큰 암적단체이고요. 네. 성우회 출신들이 사실 보수단체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툭하면 군복 입고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꽤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예비의역 장성들이 모임인 성우회가 4월 초에 모였답니다. 네. 김관진 장관이 말하는 원점 타격론이 화제에 올랐는데 장성들 하는 얘기가 원점 타격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무기 체계로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화제에 올랐다는 거예요. 네.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공개하는 건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등으로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국방 공약이기도 한데요. 근데 실제로 원점 타격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격할 표적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디를 타격을, 원점 타격을 하려면은 어디를 타격할지 정확하게 그 표적을 획득한다는 얘기는 뭐 레이더라든지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적에 실제로 타격을 해야 되고 타격을 한 다음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타격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상되는 적의 반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연평도에 우리가 포격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가진 그때 F-15K 비행기로 그냥 보복 타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네 가지를 충족하지 않아서 작전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연평도 포격 때는 없었던 능력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느냐? 굉장히 예비역 장성들이 이 점을 궁금해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김관진이 원점 타격 주장이 구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이, 똥별이 아니네. 금별이네, 금별. 훌륭한 분들이네. 그리고 말이에요. 예. 사실 또 북한을 우리가 타격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바로 아마 주한미 8군 사령관일 겁니다. 네. 이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긴 거는 이게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우리 군의 실력이 미약하니까 네. 미국하고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전쟁을 할 것인지 북한을 공격할 것인지 모든 권한이 다 위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자고 그러는데 보수 세력들은 가져오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을 타격하려면 미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웃기는 건요. 더 웃기는 거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도 우리나라를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한수 연기를 이제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실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왜 전시작전권을 안 가져가고 미국한테 계속 주려고 그러느냐 욕을 해요. 북한이 그런 욕을 하는 게 정말 코미디인데 그게 미군이 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으면은 북한은 항상 미국을 걱정해요. 전통적으로. 예. 사실 6.25 때도 미군의 그 폭격에 완전히 작살이 난 것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전 국토의 요새화 해가지고 사방에 땅굴 파가지고 다 땅 밑에다 집어넣었다는 것도 결국은 미군의 공군 작전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쳐부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북한이 한국을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돌아가는 꽉스를 보면요. 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면은 진짜 북한이 겁내야 돼요. 사실 연평도에서 포기했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한 이유는 전시작전권을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미군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지 예.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네. 뭐 전면전이 일어나면 큰일은 나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전면전이 일어나면요. 남한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은 멸망합니다. 특히 김일성부터 3대로 내려온 정권들은 멸망한다는 거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또 서영석 이사께서 몸담았던 국민일보 어제자 보니까 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전투기 띄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예. 아니 뭐 저기 그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띄울 기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는 뭐 옛날 이웅평이가 내려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웅평이 1982년. 예. 그러니 뭐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예. 이런 식의 강경론이 만에 하나 진짜 군사적인 만나적인 충돌로 가면은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그동안 참 1950년 이후에 피탄 몰려 쌓아 올린 예? 독재 정권까지 거치면서 쌓아 올렸던 이게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좋아하는 놈들은 일본 놈들이에요. 또 한 번의 한반도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될까 봐서 북한 달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예. 우리가 뭐 아무 피해 없이 북한 독자 정권을 갖다가 붕괴시킬 수 있다면 왜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참나. 그런 명확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보수 세력들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네. 에이구, 답답합니다. 예.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서서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네. 지난 4월 29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민주당 대선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야, 그때 아까 들었는데, 네. 나 참
조기숙 교수 대단하더만. 그 뭐 9명인가 10명인가가 뭐 몇 달 동안 했다는 대선 평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숙 교수가 한마디로 다 박살을 내버리더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실황을 하나하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엽 한신대 교수인데. 한신대 교수 그분도 저기 조기숙 교수 아마 그 발제문을 읽어보셨나 봐요. 네. 아니,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기숙 교수를 선거 브레인으로 영입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다. 이렇게 솔직히 토로를 하더라고요. 띄워주는군요. 예. 띄워주는 게 아니라 조기숙 교수의 발제문을 저도 읽어봤는데 예. 직접 듣기도 했고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못 듣고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걸로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뭐 저는 이제 조기숙 교수하고 대선 전에 뭐 책도 한두 번 만들어 본 경험도 있는데 조기숙 교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주 정말 탁월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자, 그러면 뭐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민주당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면서 평가위원들의 자질과 정치적 의도를 공격했던 친노 인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존엄하고 복합성을 가진 인물이라 생각하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은 안철수 캠프의 자문교수였다. 김재홍 간사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자신 김종엽은 한상진 위원장이 지도했던 학생이라고 사람들의 동기를 단순화한다. 누구를 높아 어느 쪽에 줄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좋겠는가? 사람의 동기를 그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이 민주당에 와서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얻을 실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대선 평가위원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한상진 위원장도 몇 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서 직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왔으면 원치 않은 이야기가 나왔어도 수고하셨다 이래야지. 어떻게 학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민주당에 와서요. 제가 느낀 인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동기를 추정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박순성 원장의 4.11 총선 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많이 들은 얘기는 그분은 4.11 총선에 비례를 공천했다 떨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르쌍띠망이 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재홍 의원도 대선평가위원인데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분이다. 한상진 교수는 안철수 캠프의 자문교수였다. 김종엽은 한상진의 지도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존엄하기도 하고 복합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보고 넌 노빠다라고 한다거나 너는 뭐 이쪽에 줄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치인들이 어쨌든 공직을 추구하고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동기를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대선평가위원이 학자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정치인이 평가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안 좋아해요. 저는 새누리 한나라당이 싫어서 87년부터 쭉 민주당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찍어왔지만 민주당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철수도 싫어해요. 아주 마음 편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제가 민주당에 와서 이 정당에 대해서 상체에 소금 뿌리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뭡니까? 무슨 실익이 저한테 있습니까? 지도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똘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조기숙 교수가 썼던 표현대로 하면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었을 땐 타당한가? 저는 한상진 교수가 저한테 그런 정도의 권능이 없어요. 나이 50 먹어가지고 은퇴한 지도교수가 학생이 뭐 지금 내가 이거 와서 위헌해주는데 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써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쓴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을. 민주당은 예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존중받고 자기가 가진 공적 헌신과 열정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게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이런 사람이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다 분류합니다. 있겠죠, 그런 요인이. 그러나 다른 사람도 자기만큼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홍영표 의원께서 저보고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이 자리에 대선 평가인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와서 발언합니다. 그 발언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모나고 또 질이 떨어지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근데 옵니다. 그런데 제가 홍영표 의원을 어떻게 말리게 합니까? 제가 말린 거지, 여기에 와서. 에?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 했고요. 거절했고 한 선생한테 그게 왔을 때 한 선생에게 DJ 얘기를 계속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뭐 해서 뭐합니까, 그거? 이거 해서 뭐합니까? 회의비 꼴랑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차라리 집에 앉아서 보고서 쓰고 싶은데 꾸역꾸역 끌려 나와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보고서 쓰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여기서 무슨 대단한 실익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욕 쳐들어먹고 합니까? 근데 뭐 불만이 터뜨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민주당의 대선평가 보고서가 조기숙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은 정말 과학성도 부재하고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산무보고서였어요. 산무보고서. 예. 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자,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은 한상진이가 안철수 자문위원이 아니라 박근혜 자문위원을 해도 욕을 안 합니다. 네. 제대로 평가를 못하니까 한상진이가 안철수 자문위원이 아니라 네. 문재인 자문위원이었다 하더라도 노무현 자문위원이었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시각이 들어갔다고 이게 객관성도 없고 아니 한상진 교수도 상당히 명망 있는 학자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선평가 보고서가 개판이라면은 공정성도 없고 과학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다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걸 찾다 보니까 안철수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너무 갱도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산부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거는 정말 학자답지 못한 태도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종엽 의원 의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죠. 교수입니다. 김종엽 교수 발언에 앞서서 홍영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 홍영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평가회를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선 평가서를 지난번에 만든 분들이 한상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김종엽 교수도 계시는데 평가서가 아니고 이게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학자적 양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저는 오늘 제가 대선평가회를 반대했던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그 당에서 대선평가를 한 것은 저는 그게 뭐 민주당한테 어떤 정말 반성하고 자성하고 새로운 교훈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평가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평가회를 하면 분명히 또 뭐 언론인도 나와 계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성근 위원장님한테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무슨 사회과학이든 정치학이든 그런 어떤 학자가 한 무슨 평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과학적이고 우리 민주당에게 교훈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선 평가서는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대선을 패배했는가 여러 가지 돌아보면 저는 이번에도 지역주의적인 투표 이게 분명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서민층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50대 세대 투표. 저는 이런 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정말 그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이 저는 주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차적으로는 당내 개파의 문제라든지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선 평가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는 한상진 위원장이라는 분이 뭐 자기가 하기도 전에 언론에다 결론 다 내려놓고 그걸 맞추기 위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한상진 위원장, 김종엽 교수는 평가 보고서를 쓴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학자적 양심도 없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정치학자, 사회학자를 모시고 다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앞에 앉은 김종엽 교수를 비롯한 평가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물론 홍영표 의원도 저와 비슷하게 열받아서 뭐 그랬겠지만은 좀 심한 소리를 했네. 사람 앞에 두고 그러면 되나.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대선 평가 보고서가 개판이었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나름대로 명망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는 보고서가 이게 그렇게 산부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커다란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한 건 저도 거리가 먼 그야말로 시정 잡배이든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무슨 말을 했느냐? 정체성을 갖고 사람을 공격해서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정체성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다. 네, 친노들에 대한 얘기죠. 예.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김종엽 교수가 보고서상에 틀린 팩트를 먼저 사과하면 저도 사과하겠다. 자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삼무보고서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삼미보고서입니다. 뭐가 삼미냐? 무하고 미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네,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삼미 보고서다. 이게 저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과학성이 저도 없는 삼무라고 한데 반해서 그래도 조기숙 교수는 비협하다 해서 삼미 보고서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서영석 이사는 삼조 보고서라고. 근데. 삼조 보고서. 그렇지. 보면요, 열받아요. 예.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느냐. 학자의 자질을 정말로 의심케 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친노라는 계파는 민주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은, 이게 새누리당에는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가 존재를 분명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친노라는 계파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계파가 존재하려면은 정기적으로 모이고, 조직을 갖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공동 이해를 위해서, 불합리한 행동도 보조를 맞추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그게 계파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친이나 친박은 그렇거든요. 명분보다는 어떤 계파의 이익에. 그렇죠. 기초하는. 앞으로 이명박이 명령을 내리면 친이는 쫙 줄을 서가지고 자고 오면하지 않고 갑니다. 네. 뭐 그런 계파는 옛날 김대중파
김영삼파도 그랬었죠. 예. 이게 개파란 말이에요. 근데 친노 개파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를 존재합니까? 친노들이 저는 개파가 없어서 망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 친노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저는 친노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나 개파는 절대 아닙니다. 친노는 지 마음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그 철학,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그 목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노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배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언론계의 친노라고 온갖 낙인을 다 찍혔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노가 아니라 종노. 종노였습니까?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듯이. 그렇지, 그렇지. 친노 정도가 아니라 종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근데 정말 억울해요.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참모들은 저하고 거의 뭐 서로 소닥보듯 하는 사이입니다. 이게 결국은 노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개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솔직한 얘기로 문성근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문성근한테 줄 서면 뭐 덕이 있어야 줄을 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친노라는 개파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 틀려. 예. 솔직한 얘기로 친노 개파 운운해가지고 사실은 제일 이번 선거 전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이해찬 박지원 체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네. 흔들기를 통해서.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하고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걸 백업해 주기는커녕 이해찬하고 뭐 또 이게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가 열받은 거는 이해찬이가 안철수를 욕을 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안철수를 물러나라 이해찬을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이해찬 물러나 박지원 물러나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선거 패배의 원인이에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콘트롤 타워를 없앤 놈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또 친노 운운을 하면서 그 문재인 주변에서 일정 관리해주고 그 메시지 전달해주는 이른바 비서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는 4인방 뭐 온갖 뭐 내시 뭐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십상시 사천왕, 십상시 사천왕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첩 들고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 보고서라는 거는 저도 진짜 돌대가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쓰레기 잡동사니 같은 거라서 내가 예를 받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경엽 의원이 주최한 대선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실황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트윗에다 그 대선 평가 보고서를 평가한다라는 그 세미나가 있다고 돌리면서 대선 평가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트윗을 했더니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이런 게 뒤끝 장렬 이런 게 페인이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미 한상진 교수가 많이 웃겼는데 교수님도 또 웃기시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냉소주의가 저는 참 문제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고재열 기자를 막 꾸짖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도 이 보고서를 하나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상진 팀의 보고서를 코미디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 보고서는 정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64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이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4.11 총선 때도 평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위원단이 외부위원까지 구성돼서 했고 그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학회와 함께 공동 연구까지 한 이런 보고서는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이 보고서의 장점은요. 과학적인 여론조사 데이터에 기초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주관적으로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이게 페인이다 저게 페인이다가 아니라
다각도로 페인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업적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학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장점은 같은 데이터를 놓고 어디에서 해석이 엇갈렸는지를 서로 비교해보면 이런 토론회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합의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부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갖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토론회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종혁 교수님께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직접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연수원의 고성규 박사님은 정말 그야말로 정부의 녹을 먹는 분이라서 정치 색깔 없이 매우 중립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모셨기 때문에 두 분의 토론이 저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의 평가도 제 평가에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차례를 먼저 좀 보시면요. 우선 이 보고서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동의하는 것 10가지 매우 중요한 것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아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10가지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아예 언급조차 안 한 부분이 저는 대선 패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가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6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여론조사 결과 갖다 놓고 대조해보면 누구 해석이 맞는지 이거는 그 자리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끝으로 이런 평가서를 내고 또 평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뭘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그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발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수요일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제가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서 일을 했고 금요일 1시까지 일을 해서 이거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거의 20여 장에 달하는 A4 원고를 하루 반 만에 그것도 보고서를 새로 꼼꼼히 읽고 거의 초인적인 그 기력을 발휘해서 제가 밤잠 새가면서 하기는 했는데 좀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멘붕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표현이 미숙하다거나 이런 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말꼬리 잡는 싸움은 없었으면 좋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뜻과 내용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보고서의 시도와 노력은 매우 높이 사는데 장에 따라서 어떤 장은 매우 좀 객관적인 장이 있고 어떤 장은 아주 훌륭한 장도 있고 어떤 장은 아주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인 장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시각은 이 보고서의 맨 앞에 제시했듯이 그 정통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 15년 전에 과거 획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전신으로 심지어 열린우리당도 빼고 이 보고서는 그 민주당의 전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통합당이 열린우리당을 빼고 민주통합당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요.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 물론 이 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세 가지가 현저히 부족하다. 첫째 부족한 거는 개체주의적 방법론적 오류라고 해서 이 보고서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증거를 찾는 것보다는 주로 모든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그냥 여론조사에 기초에서 이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여론조사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팩트를
패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패인이 뭐냐 하는 건 이거 팩트거든요. 전문가가 밝혀내야 될 팩트인데 이 팩트를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전체가 개체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결과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의 ABC를 위배한 그런 보고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객관성이 부족한 건데, 아까 제가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 6가지를 이 보고서가 외면하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이 그렇게 훌륭한 정당이냐 하는 겁니다. 지난 4.11 총선과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맞먹는 정당 지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뭐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2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정당이었는데 4.11가 대선을 진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지지도가 바닥인 정당이었는데 그나마 4.11가 대선 때 선전을 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모든 책임을 지난 1년간 지도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부 책임 묻는 거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슈퍼맨이 나오면 지구 축을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와도 안 되는 거를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은 민주당은 매우 소중한 자원만 계속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거는 객관성이 부족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여기저기서 뭐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여론조사는 특정 계파에게 불리한 것만 들어있고, 또 다른 특정 계파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삭제하고 빠졌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려면은 그 데이터도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유리한 데이터, 불리한 데이터를 특정 계파의 시각에서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에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떤 계파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특정 계파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의하는 점을 10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제가 몇 분에게 아까 이제 제 논문을 나눠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정당 재편성으로 분석한 2007년 대선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4.11 총선과 대선에서 패할 것이라고 5년간 제가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논문에 기초해서. 왜 5년간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2007년 대선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학계의 분석도 그렇고 민주당의 분석도 그렇고 언론의 분석도 그렇고,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당은 절대로 4.11 총선 대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5년간 떠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의 변화가 왔다. 그리고 양극화가 지지 기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이기기 어렵다는 게 기본 발견입니다. 2007년 대선에. 근데 이 보고서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 전략의 미숙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학자의 용어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상실했다는 건데, 진보 지식인들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99%를 위한 어쩌고 저쩌고인데, 제가 그 99% 좀 제발 쓰지 말라고 몇 개월을 떠들었는데 끝까지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진보 생태계, 지식 생태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도 보고서가 잘 지적을 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으로서 당원에게 가중치를 주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4.11 총선과 대선은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실력보다 너무나 잘한 결과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구조적인 요인을 비교해보면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완전히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정당입니다. 근데 아주 박빙으로 갔거든요, 결과는.
그래서 실력에 비해 잘했다. 그 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모바일 투표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거품을 만들어서 잘했는데 막상 그게 민주당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도부에게, 당시 지도부였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막 그 지도부를 비난하는 그런 거품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모바일 투표와 이 당원, 대의원,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중치를 둬서 민주당의 실력만큼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실력보다 못했다고 거품을 만들어서 지도부가 비난받는 이런 악순환은 저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를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이 보고서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가중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한나라당 수준으로, 새누리당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민주당이 그거 딱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여성 후보 의제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이거는 뭐 진보 전형 전체의 문제인데, 박근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구호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그걸 깨는 논리를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저 밑에다 배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진보 진영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하는 거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시스템이 없으며 국민의 신뢰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것도 뭐 민주당 신뢰도가,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는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요, 딱 차이 나는 건 정당 동원 능력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난다는 것. 그게 결국 민주당의 문제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 선거 전략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점.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의 결단력, 리더십 준비가 부족한 점. 이것도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일화에 매달리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 그 다음에 이제 NLL을 비롯해서 안보 문제, 천안함 이후 안보 문제가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거를 감지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생활 밀착형 정치, 그 다음에 조직과 브레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 내용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고서가 외면한 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번 대선 패인의 가장 큰 이유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지만 못했고, 여기에는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고서가 외면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분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기반의 변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시절은 지금 이 민주당 보고서가 왜 그때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는 보면 연령 간 세대 간 투표 격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DJP 연대, 지역 연대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연령이 중요한 지역 균열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연령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어떤 진보 의제가 등장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의제가 등장함으로써 사실 단독으로도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진보 의제를 버리고 다시 15년 전에 DJ 때 연령 격차가 세대 투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의 꿈이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민주당에 분열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열을 굉장히 나쁜 걸로 보면서 보고서는 이 분열이 없는 그런 화해의 정치로 돌아가자. 물론 갈등적 요인이 있어도 한나라당처럼 친이 친박이 손잡고 잘 화합해서 선거를 치르면 매우 좋겠죠. 근데 그렇게 선거를 치르게 된 거는 사실은 대놓고 개파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파가 있는지 개파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분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열이 저는 내생적인 거지 사람이 잘못해서, 리더가 잘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무현의 당선을 보시면 노무현은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구민주당 세력과 전통적인 민주화 세력과 그 다음에 신자파,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참여민주주의 세력, 개혁당 세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 그 다음에 구좌파 세력,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 문제에 천착하는 구좌파 세력이 세 집단의 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근데 당선 후에 2004년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민주당은 분당을 해서 따로 갈라져 있고 민노당이 또 원내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어떤 신자파를 대표하는 정당이었다면 구민주계, 신자파, 구자파가 분열하는 가운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 진영은 지역주의 연대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이 구자파, 신자파, 전통 민주화 세력이 셋이 손을 잡지 않으면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이 민주통합당 안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총대선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어쨌든 한 솥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야권 연대도 이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성과라도 얻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 총대선을 겪으면서 제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1등이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2등이 최고위원, 2등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당대표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 구조에서는 슈퍼맨이 당대표가 돼도 하느님이 당대표가 돼도 안 된다. 이 집단 지도 체제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그 1인 지도 체제로 가야 되고 당대표 선거와 그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새로운 거버넌스 제도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선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장한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난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만큼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왜 흔들었던 사람, 2등 최고위원회에서 흔들었던 사람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또 나오고 그때 당대표에서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왜 이 보고서는 그 편파적인 책임을 묻고 있느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시스템과 거버넌스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개혁한 부분마저도 이 보고서에 생략돼 있는 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후보 리더십의 문제인데 뭐 아까도 제가 동의한다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비해서 뭐 정치 경력, 그 두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도 정치 경력이 뭐 1년도 안 되는 분이죠. 당연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보 개인의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없었던 이유, 이 5번째랑 연결되는 건데요. 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없었냐? 우선 친노 특근 비서진들 다 사퇴하라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친노 구인방 사퇴하라 그래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여기 전해철 의원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이거 누가 했냐는 거예요? 어떤 계파가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그리고 컨트롤 타워, 도대체 후보가 무서워서 누구를 이 컨트롤 타워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리더십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시스템과 이 분열 구조와 그 끊임없이 당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분열적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얘기는 없이 후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정당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평양성과 보수 프레임 따라가는 일부 진보 언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그 문재인 후보와 제가 그 선거 오래 전에 아주 굉장히 좀 격론을 벌이다가 제가 포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가 과학적 선거 전략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제가 논문 나눠드렸듯이 과학적 분석 다 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방선거, 200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분석 다 해서 이기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이기는 전략이 뭐였냐면 신자파로 가. 구자파로 가지 말고 신자파로 가라. 그 다음에 구자파랑의 연대를 위해서 경제적 민주화나 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으니 그걸 이슈화하지 말고 여성과 주부를 타겟으로 하는 교육을 이슈화해라.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제가 교육정책 책까지 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책에 이대로 하면 문재인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 내용에는
5, 60대 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50대가 이번 선거로 핵심을 가를 것이다.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 다음에 투표율이 75% 돼도 이기기 어렵다. 모든 여러분들이 사후에 말했던 선거 전략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근데 못 받으신 거예요. 왜 못 받았냐? 우선은 제가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특징은 권한을 준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건데 저는 친노 딱지가 붙어서 캠프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기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진보 언론과 지식인의 그 분위기가 2007년 대선은 노무현이 실패해서 이명박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더 좌클릭 해야지만, 노무현의 이 중도 실용주의 때문에 실패했으니 더 좌클릭 해야지 이긴다라는 게 진보 언론이었어요. 조국 교수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의 진보 집권 플랜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게 좌파 담론, 구좌파 담론이 선거 담론을 지배했고, 그 대부분 그 문재인 멘토단에 들어있던 사람은 문인들 아니면 다 구좌파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제가 주는 전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이렇게 하면 진다라고 막 화를 냈더니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조 교수와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언론과 지식인이 다 조 교수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진보 진영과 하나가 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일체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과학적 전략이 없어서 졌다 그러는데 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진보의 그 담론, 노무현 실패론, 참여정부 실패론에서 시작된 2007년 대선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게 결국 4.11 총선과 대선을 좌우했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컨트롤타워 얘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야 불공정한 경쟁과 국정원 개입.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 말고 지도부 말고 당내 여러 사람들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온갖 악역을 다 했습니다. 이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발단의 알바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 경찰의 선거 개입,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 점자는 후보가 이걸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싸움은 외곽에서 박지원 대표나 이해찬 대표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서 무슨 싸움을 하냐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일체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동의하지 않는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서로 데이터를 놓고 맞춰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라서 몇 가지 지금 보고서에는 좀 더 자세히 담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담았는데요. 우선 이길 수 있는 선거였으나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와 이기기 힘든 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으나 졌다는 이 설문 자체가 방법론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이중설문이라 그래요. 저는 둘 다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답 없음.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 이기기 힘든 선거에서 최선을 다 안 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치고는 이기기 힘든 선거에서 최선도 안 하고 참 득표 많이 했다 저는.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기적이다. 국민이 만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득표력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민주당이 자만하면 안 된다. 그 자만하고 엉뚱한 선거 평가 보고서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민주당 지지도 15%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구조적인 면에서나 전략 면에서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논문은 그 전략에 대한 민주당 선거 전략에 대한 평가인데 새누리당 전략에 비해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공천 문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 논문에는 나옵니다. 물론 제 논문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면을 제가 분석한 논문을 또 얼마 전에 정치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그 논문도 원하시면 정치학회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구조적으로 압도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열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앞에 팩트 왜곡 그게 앞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했고 또 팩트 왜곡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5사람은 있는데요. 선거를 돕지 않아서 패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고 그 중에서 3명이 뽑힌 걸로 압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근데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단 한 명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다고 어떤 분의 그 기억에 의해서 증언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팩트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종혁 교수님이 이걸 쓰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4.11 총선 보고, 평가를 하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묵살 내지는 은폐했다고, 이제 문성근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터놓고 다 얘기하죠, 뭐. 예? 당사자도 지금 와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제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를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11 총선 보고서를 당에서 하는 걸 저에게 도와달라고 문성근 대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한 거지, 그 보고서에 보면 문성근 대표가 당에게 조기숙 교수를 도와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오늘 여기도 나오기 싫은 거 며칠에 걸려서 설득받고 나온 거예요. 왜 민주당이 저를 도와줍니까? 제가 민주당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그러니까 왜 그런 이상한 팩트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보고서 묵살은 전혀 아니고요. 보고서를 평가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민주당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질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보고서가 굉장히 잘된 보고서라고 김종혁 교수님 생각하시고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4.12 총선에 책임이 있는 특정 계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성근 대표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주장은, 김종혁 교수님의 주장은. 그런데 저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문조사가 필요 없겠다. 민주당 설문조사가 이미 잘 돼 있으니 민주당 설문조사를 가지고 쓰겠다. 라고 얘기한 게 저예요. 민주당이 저를 설득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문자까지 가지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팩트가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 팩트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종일관 김종혁 교수님이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이 장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사소한 것부터 다 팩트가 틀려요. 이거는 뭔가 문성근 대표가 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일을 맡겼고, 근데 제가 그 책임을 뭔가 방기하고 한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팩트는 뭐냐면 보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죄송합니다. 이 장을 김종혁 교수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제가 추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을 쓰신 분이 문성근 대표가 특정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은폐 내지는 묵살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보고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했고요. 한 두 차례 기고를 했고 정당하게 발표를 했고, 오늘 나눠드린 게 이겁니다. 이 논문을 작년 대선 전에 이미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 요인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메일로 논문을. 그래서 4.11 총선 전략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구조적 제약 때문에 받지를 못한 거지. 그리고 문성근 대표는 분명히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며칠짜리 권한 대행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못하고 갔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김종익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학생들에게 팀 프로젝트를 내주면, 팀 프로젝트를 냈는데 이제 좀 미흡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보완해라 라고 하면 김 교수님은 누가 보완해야 되는지 그 주체를 지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팀에게 보완해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보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연구원장과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문성근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보고서는. 그러면 이게 나경원 의원이 BBK 주어가 없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수정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문성근 책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가서는 다른 부분에 좋은 그 보고서 내용도 정말 완전히 반감된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 사실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그리고 제가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을 최민희 의원을 통해서 분명히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를 민주당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민주당을 도와줬는데 민주당이 관심이 없어서 피드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논문을 보냈고 학회에 발표했으니 이미 다 공개된 거다. 근데 보고서는 그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셨는지 좀 답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친노 계파가 존재한다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근데 이 보고서는 친노 계파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계파가 있고 계파 정치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친노 농객으로 찍히는데 단 한 번도 친노 계파의 모임에 초청받아 본 적이 없고 전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친노 계파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수장은 누구인지, 얼마나 정기 모임을 하는지, 뭘 기획하는지 이런 증거가, 객관적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증거가 여론조사예요. 그것도 당내 여론조사. 근데 당내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구민주당 분들이 당내 그 당직자 중에는 많기 때문에 친노 계파가 존재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계조차도 왜곡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친노 계파가 있느냐 했을 때 있다, 모르겠다 또는 중립,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없다라는 게 30몇 프로고 있다라는 게 40몇 프로고 나머지는 모르겠다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없다 30몇 프로만 보고하고 나머지 다수는 다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통계를 왜곡한 겁니다. 이거는 매우 저는 좀 학자의 양심을 걸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선거 운동의 그 객관적 자료를 아까 미공개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 보면 방법론적 오류입니다. 이 여론조사 방법론이 어떤데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일체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게 다 페인이죠, 지구다면. 사실 100만 표 더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다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여론조사 방법론 가지고 그냥 이 페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전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모든 게 다 페인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가장 큰 K는 계파 정치고 친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샘플링을 어떻게 했고, 이게 보면 웹 서베이랑 직접 설문을 결합했다 그러는데 샘플에 어느 정도가 웹 서베이고 어느 정도가 직접 설문인지 저는 이런 설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다. 346쪽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는 좀 심각한 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단 무책임이 당 지도부에 널리 퍼져 있다는 설문에 46.2%만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요 설문은 안 써요. 안 쓰고 어떤 설문을 쓰냐면 똑같은 설문인데 누군가는 나서서 내 탓이오라고 해서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설문이 81.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문인데 앞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탓이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오염이라 그러는데 설문에 있어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 이렇게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81.2%예요. 근데 보고서는 81.2%를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오를 원하니까 누군가 내 탓이오 하고 인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설문이 하나는 오염된 거고 하나는 오염되지 않는 건데 오염되지 않는 걸 썼어야 하는데 오염된 걸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썼던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논리적 비약인데요. 보면
유권자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후보가 좋아서 찍은 사람, 당은 싫지만, 후보는 싫지만 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후보와 당이 다 좋아서 찍은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제3의 이유 때문에 찍은 사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 때문에 찍은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다 비슷한데 뭐가 차이냐면 후보와 당이 다 좋았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새누리당은 32.4%, 민주당은 13.5% 나와요. 이게 후보 탓일 가능성이 클까요? 당 탓일 가능성이 클까요? 이게 엔드거든요. 둘 다 좋아서 엔드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후보 평가를 한 걸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문재인 사이에요. 후보 평가가 예를 들면은 뭐 준비가 덜 되었다, 뭐 준비가 더 잘 되었다 해서 5% 차이 납니다. 박근혜 문재인 사이에. 5%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후보 평가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평가에 차이가 나냐면 당의 통제 능력. 여기에서 한 20%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 정당 신뢰도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는, 이 20%의 차이는 후보가 아니라 당 때문에 났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문재인 지지도에 갖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문재인 지지도가 박근혜보다 이렇게 20% 낮으니까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렇게 후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떻게 이런 최소한의 그 큰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하셨나 조금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후보 책임을 묻는 게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은 데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후보 책임이다 하는 건데, 물론 후보 책임 맞죠. 맞는데 그러면 그 문재인보다 더 나은 후보 있었냐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럼 그만큼이라도 1470만 표라도 가져올 만한 후보가 있었어야지 후보 책임을 묻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안철수 후보가 아예 대선에 나오지도 않았다라면 저는 문재인 후보 평가와 박근혜 후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 평가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방법론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의 정치적 오염인데 이건 뭐냐면 언론에서 뭐 진영 논리, 계파 정치, 486 이런 걸 다 나쁜 용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요. 언론의 반영일 뿐이에요, 여론조사는. 나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파 정치가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상호주관성이라고 해서 책임질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인데 이 소명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시스템에 승복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아예 지도부에게 권한을 안 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해서 지도부가 이 책임으로부터 모면하는 게 저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볼 때 이 민주당 내 486 중심으로 한 이 개혁파도 문제고 구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도 개혁파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진보파와 중도 개혁파 둘 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 재편성을 겪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균열 구조를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진보적 정체성을 띠되 정책은 매우 중도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매일 우클릭해야 된다, 좌클릭해야 된다, 매일 싸우고 있는데 저는 둘 다 틀렸다. 정체성은 좌클릭하고 정책은 중도 지향 실용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기 요인이 여전히 있다. 이제 연대 정치 안 통한다. 단일화해도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성근 대표랑 저랑 단일 정당 운동하고 다니면서 단일화는 못 이긴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연대 정치로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단일 정당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표의 후보 선호도, 후보의 자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후보였다. 앞으로 이런 후보가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다시 나오긴 어렵다. 이게 저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제가 2012년 정권 교체 못될 가능성 매우 많다고 그런 이유가 새누리당 집권 5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년이 되면 민주정부 10년 후에 정권 교체를 당한 것처럼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뼈를 깎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흔들고 분열한 사람들, 사실 이 여론조사에 보면요, 보고서에선 그 보고를 안 해서 그런데 실제 보고서에도 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들은 친노 사태 등 당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나와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권이 없이 리더가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공천에서의 어떤 뭐 가중치를 준다든지 하여튼 벌칙을 주지 않는 한 이 당이 제대로 움직여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파 정치를 양성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친노를 제가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파 정치를 제대로 안 해서 친노가 욕은 얻어먹고 힘든 일은 다 하고 실제 선거 승리에 기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에 친노가 정파 정치를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파든 모바일 투표파든 정파 정치를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쪽 정파에 줄안서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개파 정치를, 친노 개파는 저는 존재하는 거를 잘 모르겠지만 반노 개파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노 개파 여전히 줄 세우게 하거든요. 개파 정치를 하는데 그 개파 정치 하는 거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대놓고 하려는 거예요. 대놓고 당권파 또는 시민 참여파 해가지고 대놓고 정파 정치해서 줄 세우면 국민들이 누구는 무슨 파 누구는 무슨 파 하면 투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 정치를 양성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체제 안정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 저는 친박의 개파 정치였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의 60%가 정권 교체를 원했지만 그중에 20%가 박근혜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결국 개파 정치가 정권 교체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 진짜 개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파 정치지만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정파 정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에 마련한 민주당 대선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실황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 이사님. 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모레 5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김한길 대 이용섭,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김한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상식의 반란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한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 사실 당내에서 안철수하고 손을 잡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전략적으로는 범주류인 이용섭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철수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 당신 좀 제발 들어와서 같이 일합시다라는 사람이 당권을 잡는다면은 민주당은 정말 꼬락서니 우습게 되는 일일 뿐더러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안철수 의원을 종종 쫓아다니는 그 민주당의 꼴은 더 우스워지는 거고 종안 세력이 된다. 종안 세력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어미닭 쫓아가는 뼈가리들처럼 뿅뿅 하면서 철수 아빠 이제 하는 그런 꼬락서니 되는 게 민주당에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15% 지지가요. 제가 보기에는 5% 지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좀 뭔가 민주당과 차별을 해야 되는데 철수형하고 쫓아다니면 차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제 범주로 분류는 이용섭이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 보나 안철수에게로 보나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줄을 서시는 대의원들께서 야 김한길 찍어 하면 다 김한길 찍는 이런 거수기라면은 김한길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수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뒤집어지는 거고 저도 솔직히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영섭과 강기정이 후보 단일을 하고 난 이후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44대 42 정도로 나왔거든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시 좀 벌어졌다는 이후에 그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자, 5월 4일 그 이후에 이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방송될 텐데 그때는 새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주된 화두가 되겠네요. 이용섭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용섭 떨어져! 떨어질 거야. 예. 될 리가 있나. 조직면에서 김한길이가 아주 100배 우세하다며 절대 될 리가 없어. 예. 자, 다음 주에는 우리 합정동 방송센터에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